에피타이저로 2대 한번 맞고 갈까? 좋아, 가자. 근데 한 대 맞을까요? 뜨겁게 엉덩이 한번 또 2번 맞겠습니다. 아! 킥인 누나 등장! 패션 대세로 거듭나고 있는 이스타 TV가 무신사 큐레이터로 단독으로 할인받은 브랜드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필루미네이트! 데님 자켓이랑 데님 팬츠 총 6벌인데요. 딱 보자마자 와 스트릿 감성이다 싶은 그 느낌! 패션은 원래 한 시즌 빨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봄에 나들이 갈 때는 그냥 뭐 코디 고민 끝이에요. 끝! 자켓 하나 툭 걸치고 나가면 뭐야 오늘 좀 신경 썼네? 소리 듣는 그런 데님입니다. 그 다음 로우로우인데요. 이건 뭐 요즘 20, 30대 가방 점유율 1위 느낌이죠. 회사 갈 때도 잘 어울리고 학교 갈 때도 무난하고 주말에 놀러 갈 때도 괜히 튀지 않는 그 디자인. 품질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언택트 스튜디오 니트 3종인데요. 이건 진짜 기본템의 정석이에요. 소개팅, 결혼식, 뭐 캐주얼한 약속 어디 입고 가도 안 튀고 안 밀리고 실패 없는 그 느낌! 아 오늘 뭐 입지? 하는 고민이 확 줄어듭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이번엔 실로입니다. 여러분 무려 고양이 폰 케이스입니다. 고양이는 늘 나만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쓰면요 평소에 말수 적은 사람도 뭐야 이 사람 좀 귀엽네? 라는 소리 듣게 돼요. 장난스럽고 귀엽고 괜히 한번 더 보게 되는 케이스. 마지막은 불독인데요. 번독면도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요. 깔끔하게 되긴 해야 하는데 면도하면 상처 나는 거 그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불독은 상처 없는 면도로 유럽 쉐이빙 케어 시장 1등을 한 브랜드예요. 불독만의 쉐이빙 젤 기술로 피부 자극은 줄이고 면도는 깔끔하게,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스트릿 데님으로 코디 완성하고 어디든 들 수 있는 가방 챙기고 실패 없는 니트 하나 갖춰두고 귀여운 한 스푼 폰 케이스 얹고 면도까지 깔끔하게 이 5브랜드를 이스타TV 단독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이건 그냥 쇼핑이 아니고 찬스입니다. 찬스. 아래 링크에서 무신사 큐레이션 꼭 확인하시고요. 킥인 누나는 이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찍리뷰 25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축찍먹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이 열대입니다. 네. 나네. 뭐 맞췄나요? 토맨 네. 2대2. 이 스코어까지 맞춰버렸어요. 딴 거는 아스날, 첼시, 리버풀 축찍먹이 맞췄고 저는 아스날, 첼시, 맨유를 맞췄는데 마지막에 토맨을 이러면 적중률이 이번에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20패를 맞춘 건 4개 아니야. 그중에 스코어까지 맞춘 게 하나고. 네, 대단하네. 승부처에 강하네요. 맨유도 사실 맞출 수 있었는데 그치. 세슈코가 딱 골.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제가 지난번에 제안한 거는 갑자기 뭐 하다가 저 잠시만요. 저 한 대 때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 느낌이었는데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먼저 때려도 되고 뭐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일단은 그냥 에피타이저로 2대 한번 맞고 갈까? 좋아, 가자. 어디 가나요? 네? 엉덩이 어때요? 엉덩이 오케이. 또 오늘 또 오씨, 네. 다리. 이렇게 여기 걷을게요. 네. 그 이번에 그 카세미루가 노루브로 어시스트 했거든요. 예전에 노홍철처럼. 네.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좋아요. 두 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아무 때나 맞는 겁니다. 네. 저희도 걸고 있을게요 여기다. 네. 좋아요. 걸고 갑니다. 네. 이거 왜 마지막에 이거 딱 2대2 어떻게 맞췄지? 이대 이게 뭔가 골은 날 것 같은데 네. 뭔가 비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 뭐 경기 이따가 우리 오늘이 그 리버풀 맨시티 경기가 있고 맨유 토트넘 경기가 있어서 경기 수가 좀 적어요. 네. 근데 그냥 이 얘기만 하고 갑시다. 토트넘 맨시티 경기 양상을 약간 예상하던 대로 간 건가요? 아니면 좀 예상 외의 경기인데 어쨌든 결과가 맞은 건가요? 결과만 맞았다고 봐요. 양상은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은 무게는 좀 시티 쪽에 더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근데 시티가 후반전에 그렇게 체력이 쭉쭉 빠질지 몰라. 그러게요. 토트넘이 갤러거가 좀 놀라웠어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토트넘은 그냥
많이 뛰는 선수를 집어넣고 네. 두드려 박아야 된다. 네. 근데 후반에 딱 그렇게 보여주더만 네. 시몬스랑 갤러거랑 다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팔리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토트넘은 지금 멤버로는 뭔가 만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많이 뛰는 걸로 승부 그치.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결국엔 그림이 나왔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8대 남았어요. 우리 리뷰하는 중에 때리면 됩니다. 네. 맨유 대 토트넘 토요일 9시 반 첼로키가 이 온리팬스에서 해축 멸망의 날이다 라는 부제를 이 경기에 붙였습니다. 네. 맨유는 뭐 압도적으로 가장 팬덤이 큰 팀이고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팀, 손흥민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게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고 있는데 맨유는 지금 완연히 상승세, 그리고 토트넘은 맨시티전 무승부지만 사실 승리와 같은 무승부다. 이 느낌이라서 토요일 황금 시간대 9시 반 이거 지는 팀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유로파 결승급 그치.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맨유가 지금 3연승에서 관심도 쫙 빨아들여놨고 토트넘은 애초에 그냥 다른 팀 팬분들도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인데 일단 맨유 파죽의 3연승. 오. 이거 저는 요새 소고기론을 체감하고 있어요. 소고기론. 그 뭐 캐릭이 소고기 먹여준다고. 아하. 그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맛있더라고요. 이게 맨유가 조회수가 다르죠. 네. 딴 팀이랑 차이가 나. 조회수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올려도 맞아요. 그래도 다 봐주시더라고요. 예. 관심도가 진짜. 제한맨.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뭐 아모림의 맨유였다면 2대2로 끝났을 때 뭔가 따라잡힐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역전당했을 수도 있어. 네. 기세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0대 2에서 2대 쫓아오면 사실 모멘텀이 저쪽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캐릭 맨유가 지금 또 좋기도 한 것까지 더해가지고 그걸 또 역전시키면서 이거는 분위기가 진짜 우리 진짜 계속 이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라커룸 내에 있을 거라 선수들이 자신감 완전 충만한 상태일 거고요. 토트넘은 반면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죠? 사실. 시티전은 어떻게 따라잡아서 분위기 반등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적 시장 종료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 그래서 로메로가 폭탄 발언 털어줬고 한번. 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반 경기력, 시티 잡았을 때 후반 경기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벌떼 축구, 약간 뭐 옛날 리버풀의 뭐 헨밀둠이 막 가운데 개싸움 하던 것처럼 진짜 토트넘 선수들은 바닥에 몸 굴리면서 그렇게 또 무승부를 만들어냈던 게 어쨌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위기 자체는 그 로메로 발언 이후에는 좀 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맨유 풀럼전 맨유는 어쨌든 버저비터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뭐 최고조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무승부로 잡은 것까지는 좋으나 분위기는 좀 흐지부지된 상태. 근데 이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맨시티가 토트넘에게 덜미를 잡힌 거는 너무나 똑 떨어진 에너지 레벨. 그 부분이 좀 크다고 보는데 맨유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일주일 한 경기씩 따박따박 회복 훈련에 하루 쉬어. 그 다음에 전술 훈련하고 체력 훈련하고 다 되는 시간이잖아. 너무 좋죠. 이런 상태에서 근데 또 상성상 이따 얘기를 해주겠지만 최근에 맨유가 토트넘한테도 쥐약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다 엮어가지고 관전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관전 포인트 저 일단 보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맨유가 아주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된 게 공교롭게도 이 치고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은 사실 맨유보다는 경기 스케줄이나 누적된 피로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구성된 선수들 자체가 그 게임하면 HP 통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토트넘 선수들은 좀 큰 느낌? 길다. 왜 보스나 중간 보스들 보면 그게 2개고 3개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 팀 다 좀 에너지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카리오 롱볼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비카리오 롱볼의 문제는 거기에 정확히 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킥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에 그 쟁점이 있었는데 시티전에서 했던 킥은 웬일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카리오한테 이런
느낌을 받았었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비카리오 롱볼이 되게 괜찮았어요. 훨 나아졌다. 그리고 토트넘도 이 롱볼 상황을 되게 준비를 잘했던 게 롱볼 할 때 막 주변에 7명씩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계획된 롱볼이 어느 정도 음.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솔랑키가 롱볼을 되게 잘 잡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요즘에 그런 공중볼 싸움 되게 잘하는 선수 주앙 페드루랑 주패. 주앙 페드루 진짜 예술이고요. 솔랑키도 되게 잘해요. 그 발 하나는 땅에 박아놓고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탁 잡는. 네 그런 기술들이 되게 좋고 그 이후에 떨어지더라도 뒤에 뭐 갤러거 뭐 팔리냐 이런 많이 뛰는 선수들이 커버해줘서 또 토트넘이 롱볼 후 세컨볼 싸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천억 공격진 이거 저는 돈값 요새 체감이 돼요. 시에시코, 은베모, 쿠냐. 네. 엄청 비싼 공격 라인이에요. 네, 3시 앞에서 4천억 정도 네.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안산 가레호라고 안상가려 우리가- 있었죠.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모림 시절에 이제 정리가 되고 저는 쿠냐 득점 같은 거는 사실 글쎄요. 레시포드 정도를 제외하면 거기서 득점이 됐을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쿠냐가 확실히 슈팅 퀄리티 좋게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공격진이 현질한 느낌이 많이 난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 센터백 복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로메로도 경기 몸 상태 안 좋았는데 나왔다가 전반 다시 들어갔고 반더벤도 이번 경기에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세모로 봐야 세모죠. 돼서 반더벤 로메로 이렇게 둘 다 세모로 보면 사실 드라구신이 저번에는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백 라인 복귀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과이어가 사실 그 첫 실점할 때 뒷공간 커버의 약점이 좀 드러났었습니다. 풀럼전에서. 그래서 오도베르, 무아니, 솔랑키 뭐 이런 선수들 다 발 빠르거든요. 속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맥과이어를 또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유, 토트넘 둘 다 세트피스 12골씩. 여기 세피스가 아스날보다는 골수가 적어요. 근데 전체 골수 대비하죠. 퍼센테이지가 여기가 더 높아요. 그 정도로 세피스에 이 두 팀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팀이다. 네, 그 일단은 토트넘, 맨유 12골 그리고 두 번째인데 아스날이 15골로 첫 에. 번째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자료로는 100개당으로 따졌을 때 아하. 그러니까 아스날이 뭐 코너킥도 좀 많이 차는 그치. 게 많이 있잖아요. 차. 많이 네. 차요. 그래서 이게 15골이 누적으로 치면은 아스날이 제일 많은데 그 세트피스 100개당으로 따졌을 때 맨유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당 순도가 높다고 해야 그치. 되나? 그래서 맨유가 은근 공격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트피스는 사실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로드 투 윈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뭔지 알아요. 네, 그 우승할 때 뭐 골모음들을 네네네네. 모아놓은 영상. 월드컵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근데 한 대 맞을까요? 어디로 갈래요? 네? 엉덩이. 다시 엉덩이다. 타이밍 좋네. 갑자기 타이밍 놓치려네. 앉으시고요. 의자에 열선이 없다 보니까 제가 뜨끈뜨끈하네. 제가 또 열선을 달아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 맨유가 세트피스로 되게 득점 많더라고요. 골 많이 넣었어. 뭐 비디치 같은 선수. 예. 그리고 또 반페르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반페르시도 통수가 세피스 헤더 득점이 뭐 있었겠죠. 네. 네, 골 많이 넣은 새. 뭐 예. 약간 오른발로도 마무리하고 뭐 그런 게 네.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맨유가 좀 세트피스는 팀 컬러적으로 좀 잘 갖춰져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제 경기를 다시 봤는데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에서 공격이 시작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왼발 뿌려주는 거 좋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브루노 어시스트에서 세슈코 득점도 리산드로 기점으로 이제 게임 그 전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센터백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리산드로의 왼발 전개냐, 로메로의 오른발 전개냐, 뭐 요런 포인트도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대 소집은 모르겠는데
그 본머스 세네시 또 아르헨티나잖아요. 네. 얘도 볼줄이 괜찮잖아.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뒤쪽 센터백들이 볼 잘 나가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경기 중에 보는 건 선수들이 되게 효율적인 플레이에 집합체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최적화를 시키죠. 근데 제 생각에 그 정도로 공차할 줄 아는 선수들이면 연습 때 가면 사포 뭐 장난 그냥 아닐 거야. 하고 그래. 저글링도 그냥 할 그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경기 중에는 그런 효율적인 것만 하니까 하는데 음. 아마 되게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르헨티나 그런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백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토트넘이 어쨌든 라이트백이 지금 다 전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레이가 또 사이드백으로 출전. 뭐 이미 지난 시즌에 누더기도 했을 때 그레이는 라이트백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레이가 미드필더 보기에는 형들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고 느껴져요. 뭐 엄청 뾰족한 장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오른쪽 사이드백에서는 약간 그 벌떼 축구 느낌으로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라이트백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또 리즈 때 이 좀 올라왔던 평가를 받았던 게 아무래도 사이드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필더 싸움도 재밌을 것 같아요. 토트넘은 뭐 갤러거, 팔리냐, 비수마, 시몬스 진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아우 개떼 축구죠 이거는 진짜. 네. 와 이러고 달리는데 이거를 이제 미루 형이 감당해낼 수 있을지가. 이 형이랑 이제 마이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미루는 감당 가능하다. 근데 문제가 언제나 맨유는 미루가 나간 다음에 한 20분 동안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가르테가 등장을 하든 누가 등장을 하든 네. 그때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힘들다라고 보입니다. 미루 형 그리고 마이누도 사실 그 카세미로 좀 보조를 잘해줘야 맞아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해주셨던 상대 전적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네. 일단 2010년부터 두 팀의 맞대결 15대 12로 맨유가 앞서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리그로만 따졌을 때도 13대 10으로 맨유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맨유 홈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까지 걸었을 때도 9대 5예요. 9대 5.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맨유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 네, 우위에 있다 보는데 지금 이제 최근만 봤을 때는 8경기 연속으로 토트넘이 맨유 상대 무패입니다. 이 골 때리는 거야. 포스텍이 저 맨유 상대로 엄청 강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물론 그때 맨유가 좋았을 때도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시로 토트넘이 뭐 맨유 상대로 엄청나게 강한 느낌이라서 이 강력한 상성을 맨유가 한번 꺾긴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뭐 첼시 아스날도 네. 어떤 상성 관계가 좀 요즘에 형성돼 있는 느낌이잖아요. 첼시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죠. 네,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토트넘이 또 강하게 잡고 있어서 맨유가 이거 깨면서 또 승리한다? 네. 4연승. 뭐 엄청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주목할 선수 저는 일단 달로를 한번 디고 뽑아봤습니다. 달로.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이제 그 소고기를 좀 많이 먹고 싶어서 경기를 또 다시 보고 그 영상을 또 만드느라 또 보는데 이 달로가 이번 3연승에서 생각보다 주목을 덜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달로의 움직임으로 맨유가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게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막 짧게 풀고 있는데 달로가 계속 움직이면서 패스 길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달로가 그만큼 그 하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달로의 마지막 마무리 패스나 이런 게 좀 투박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했으면 이 하이라이트 장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덜해서 그런데 어쨌든 달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다음에 뭐 우도기 시몬스가 왼쪽 라인을 구성한다면 그런 거 막아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뽑아봤습니다.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토트넘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목도가 떨어지고 사실 분데스에서 넘은 공미 중에 지금 가장 어쨌든 다시 원래 모습 보여주면서 눈에 띄는 건 비르치다 보니까 좀 눈에 덜 띄었죠. 네. 근데 저는 시몬스 무엇보다도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진짜 열심히 정말 많이 뜁니다. 와, 시티전에서도 전반전에 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요. 예.
그러니까 수비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저는 어. 되게 좋게 보였고 네. 어쨌든 시몬스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9시 반 경기에 이렇게 빅매치 나온다. 그러면 정말 뜨거워집니다. 많은 기대하고 있어요. 네. 뜨겁게 엉덩이 한번 또 2번 맞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잘 때리시네. 아니 이거 중간중간 좀 빼야 돼. 이거 2대 때리면 이제 5대입니다. 이번엔 어디요? 엉덩이? 네. 권장도 같은 데 맞으면 이게 며칠 못 걸어 다닌다고. 아, 그래서 원래 곤장 20대면 나눠서 맞았대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죽어가지고. 네. 2대 하겠습니다. 2대. 아! 이제 5대? 5대 절반. 오케이. 이제 아유. 5대. 좋습니다. 뜨뜻하다. 네, 뜨뜻해. 자, 다음 경기 갑니다. 네. 아스날 대 썬더랜드의 경기입니다. 아스날 일단은 분위기 좋아요. 아, 뭐 좋죠. 리그 리그컵 결승 갔고. 네. 리그컵도 일단 결승 가 있고 그다음에 3경기 무승할 때가 있었잖아요. 무무패. 네. 그거를 빠르게 2연승으로 반등시키면서 진짜 이번 시즌은 뭐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고 저는 리즈전 승리 되게 컸다고 봐요. 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경기 자체가 되게 수월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세트피스로 분위기 바꿔놓는 게 커요. 두 골이 연달아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세트피스가 안 좋을 땐 브레이크 걸어주고 그치. 좋을 때는 그거 양념 되게 잘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거 2골 넣으니까 뒤에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치. 게임이. 그래서 그런 어쨌든 리즈전 승리 이거 쉽지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 쉽게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바짝 올린 그런 아스날입니다. 자, 아스날의 분위기가 좋았고 썬더랜드는 뭐 잔류는 뭐 진작에 확정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유럽 대항전 계속 언저리 근처에서 누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초반에 완전 강력함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일단은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시즌의 반이 넘었는데도 일단 8위 유지 중입니다. 뭐 좋아. 10위 안에 드는 게 정말 힘든 리그인데 어쨌든 승격팀이 8위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적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리즈 번리가 사실 리그 순위로 올라온 팀이고 네. 이 팀은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온 팀인데도 그죠. 불구하고 오히려 제일 잘하고 더 있어요. 좋아. 네, 그리고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뭐 승격팀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어우, 준수하지. 퍼포먼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일단은 아스날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직전 경기들은 각각 이제 승리를 모두 다 했습니다. 아스날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리즈전 쉬운 저는 앨런 로드 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승했고 썬더랜드도 3대0 승리를 했는데 이거 아마 짚어주겠지만 썬더랜드가 본인들의 홈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는 진짜 세요. 네. 근데 원정은 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 사실 엄청 어려운 경기가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네. 네. 일단은 홈에서는 저는 약간 뉴캐슬 느낌이 아. 난다고 느꼈어요. 세제파게 뉴캐슬처럼. 네, 그 타임 위의 더비라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좀 그 터가 있나 봐요. 예, 빡센가 봐. 네. 그리고 상대 또 원정팀한테 비지터 이렇게 쏘놓잖아. 그러니까 이 자기 동네에서 좀 센 팀들이 있는데 그치. 썬더랜드는 보시면 성적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체크해 보니까 리그에서 홈 성적으로만 따지면 3등이에요. 3위. 홈에서는 썬더랜드 꺾기 쉽지 않다. 근데 원정 성적은 17위.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완전히 홈 깡패인 팀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썬더랜드가 어떤 본인들의 홈에서는 진짜 끈적하게 수비하고 이 팀 상대로 골 넣기 되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원정에서는 뭐 간격도 좀 벌어지는 일도 있고 생각보다 실점을 쉽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아스날, 그러니까 리그 1위 팀한테 원정을 떠난다? 요거는 아무래도 아스날한테 무게추가 조금 갈 수밖에 없고요. 썬더랜드는 득점하는 과정이 대부분 역습, 크로스, 그다음에 세트피스 요렇게가 많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처음에 일단 수비로 바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상대 공간 생길 때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전형적으로 생존 플러스 효율성 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르브리 감독이 어쨌든 이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썬더랜드
그래서 이제 결국 아스날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거의 100% 완전히 네. 내려앉아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승점 1점만 따도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것 그쵸. 같기 때문에. 근데 홈으로 따졌을 때는 9실점 중이고 원정으로 따졌을 땐 17실점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원정에서 조금 더 실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에제 이번에 리그컵 보면서도 네. 좀 애매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때도 이거 자주 우리 라이브에 오셔서 하는 말인데 에제 버림받았나요? 에제 왜 안 쓰나요? 여기에는 이제 웨데고르랑의 어떤 그 그림이 엮여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랑 별개로 생각했을 때 에제가 북런던 더비라거나 바이언전에서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 경기를 쭉 팔로우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큰 경기들 위주로 경기를 보기 마련이고 그런 임팩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하이제킹이라는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에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 아스날 팬들 중에서는 웨데고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왜 에제를 더 쓰지 않냐 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뭐 라이브 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한 번만 경기 쭉 봐봐라. 에제는 저는 나중에 잘 쓸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에제는 애매해요. 이 선수가 제가 이 선수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발동 조건이 좀 있어.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런 선수 엑조디아 형 그렇게 많이 선수라고 하잖아. 불러요. 예전에 그런 전형적인 선수의 폭바라거나 네. 이런 몇몇 선수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스쿼드 자원 안에 있으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 근데 붙박이 주전으로 쓰기에 특히 아스날 공격의 형태로 봤을 때 쓰기 어려운 선수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공을 이 선수는 계속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잡아야 되고 공격수 밑에 있을 때의 위력이 되게 센데 압박을 뚫고 들어가야 됐을 때 번뜩이면 분명히 있으나 그 박스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쓰기에 지금 상태로는 더더욱 수월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볼 끌고 판단이 바로바로 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보고 잡고 한번 봐. 그때 압박 들어오면 뺏겨요. 그러니까 턴오버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을 봤을 때 공을 가지고 쭉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웨데고르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웨데고르가 지금은 더 낫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도 웨데고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에제는 에데고르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비력 차이가 좀 있는 커요. 것 같아요. 네, 커요. 그러니까 에제는 수비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키고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게 한 명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수비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 근데 웨데고르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네. 있는데 그 레인더스 코치 있잖아요. 팸 레인더스. 네, 수석 코치, 네. 맨시티의 수석 코치.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 나와서 얘기한 게 있는데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경합해서 이기는 팀이 그냥 공격 찬스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사실 에제는 활용도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치? 저는 아스톤 빌라전이나 뭐 이번 리그컵을 보더라도 뭔가 서로가 롱볼 때리고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경기에서는 에제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네. 나왔나 싶을 정도로 안 보여요. 맞아요. 그게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 주목받기 어려운 자리인 것도 그치. 맞긴 맞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기에서 에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에제한테 가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사실 플레이 타임을 많이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르테타도 이 선수를 쓰려면 그런 발동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경기 양상에서는 에제가 활약을 못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에제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점점 이제 플레이 타임 줄어드니까 경기 감각도 또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반복이 되면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제가 어쨌든 본인이 좀 깨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에제를 그래서 기대하는 바라면 이번 시즌으로 한정할게요. 전 챔스 토너먼트 공간이 있고 실제로 치고받는 타입의 경기에서 이거 롱볼이 좀 덜 나오죠. 아무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보다는 상위 레벨로 가면 저는 에제가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그 경기에서 특히 썬더랜드 같은 경기에서 에제가 어느 정도 할까라고 물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플레이 타임을 근데 또 열어보죠. 못 받지 않았어요. 물론 웨데고르 부상도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대비 저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보이는데 전 챔스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올 거다. 한 8강 이상으로 간다면. 네.
그래서 그때까지 또 에제가 사용이 된다면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하베르츠 메잘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베르츠는 그래도 어느 양상에 구겨 넣더라도 방법을 좀 찾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높이 싸움할 때도 괜찮고 뭐 자기가 직접 공 잡지 않더라도 수비 끌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좋고. 있고 그래서 하베르츠, 요케레스 뭐 이렇게 쓰는데 이 에제가 나올까? 그리고 에제가 안 나온다면 뭐 지금 웨데고르가 좀 몸 상태가 세모 정도로 봐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 하베르츠가 나올까? 아니면 하베르츠를 톱으로 쓰고 뭐 에제를 공미로 쓸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카도 사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잖아요. 부상이에요. 그래서 전 이 경기는 못 나올 것 같고 네. 북런던 더비의 복귀를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카가 뛸 정도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아르테타가 굳이 무리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두에케가 선발로 뛸 것 같은데 마두에케 사실 리그컵에서는 그 쿠쿠레한테 거의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특유의 그 쫀득한 돌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내려앉은 수비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가운데를 뚫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일이죠. 뭐 세네 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측면에서 좀 그런 균열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두에케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스날의 풀백 구성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라피오리가 이제 리그컵도 보니까 뭐 몸도 풀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라는 공격력 좋은 사이드백이 있다 있고. 보니까 저는 이런 경기에서는 칼라피오리 화이트 조합을 해서 양쪽 다 공격력 좀 가져가는 조합으로 구성해 보면 어떨까? 팀도 한번 쉬게 하고. 네, 팀버도 쉬게 하고 인카피에도 한번 그죠. 쉬면서 그렇게 가져가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황이 좀 세팅이 된 게 시티가 어쨌든 토트넘한테 승점 드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드랍이죠. 네. 그래서 승점 드랍하고 나서 아스날은 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또 리버풀이랑 붙잖아. 네. 안필드 원정이에요. 전 드롭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날 이기고 거기 안필드에서 시티 드랍하면 그리고 9점입니다. 이 시기에 9점? 이건 커요. 너무 크죠. 예. 근데 또 그 아스날은 그다음 브랜트포드예요. 아무래도 승점을 또 딸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이 지금 상황이 세팅될 때 치고 나가지 않으면 그치. 지금이야. 후회하는 순간이 네.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승리를 가져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전적도 제가 찾아봤는데 2010년 이후로 봤을 때 11대 1로 일단 아스날이 공식전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로만 따졌을 때 9대 0이에요.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당연히 홈에서도 4대 0. 네. 그래서 아스날이 생각보다 그 선덜랜드 상대로 상대 전적까지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주목할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할 선수 저는 아스날은 양쪽 윙어 뽑았어요. 네. 마르티넬리, 마두에케, 트로사르 뭐 이렇게 셋 중에 2명이 나올 것 같은데 누구든 수비 균열을 내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코너킥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마르티넬리 전문이긴 한데 전문이야. 마르티넬리가 근데 안 만들어도 되는 상황에서도 만들잖아요. 그 맞아. 그거는 오다가 안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하는 걸 보면 얘는 또 기이하게 땅만 보는 친구니까. 네. 그래서 마르티넬리, 뭐 마두에케, 트로사르 요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썬덜랜드는 엔조 르페라는 선수. 좋죠. 에이스죠. 네, 지금 이제 그 썬덜랜드가 자카가 네, 못 나올 부상이에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카 못 나오는 상황에서는 엔조 르페가 저는 에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 3득점 4어시스트, 팀 내 기대 득점 1위, 기대 어시스트 1위, 기회 창출 1위, 90분당 태클 1위예요. 다 일이야. 네, 그래서 엔조 르페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네. 수행하고 있어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나온다면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첼시 경기인데 울버햄튼 원정 몰리뉴 스타디움으로 갑니다.
네, 일단은 울버햄튼은 마지막 승리는 일단 1월 4일이에요. 웨스트햄전. 그리고 현재는 2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연패하기 전에 조금 흐름이 무승부도 좀 있으면서 괜찮았는데. 네, 약간 지지 않는 그치. 흐름이 있었는데 맞아요. 어쨌든 시티한테 지고 본머스한테 졌어요. 음. 근데 본머스전 패배는 저는 사실 이거는 울버햄튼의 실책이 더 크다. 그러니까 경기 분위기도 좋았고 찬스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 울버햄튼한테. 네.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득점 못해서 그 진 경기라고 봐야 돼서 확실히 이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현재 울버햄튼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첼시는 리그컵 패배했죠. 근데 결국에 첼시는 저는 리그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챔스틱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리그컵은 사실 그 와중에 가장 작은 뭐 트로피니까. 물론 이제 뭐 4강까지 올라왔어서 아쉽긴 하지만 네. 1차전 홈에서 진 거라. 그치. 2대3으로 진 거라. 네, 아마 첼시 팬분들은 예.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내려간 어. 상태에서 2차전 보셨을 것 같아요. 로세니어가 그 아스날전 리그컵 2번 빼고 전승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스날 빼고 강한 남자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로세니어 감독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저는 정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교체 능력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교체를 되게 잘했어요. 하토 하토는 사실 약간 피해자 느낌이긴 한데 하토, 바디아실, 가르나초 왼쪽 라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웨스트햄 전반전에 그 세 명을 한 번에 바꿔버리면서 이 교체 이후에 또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첼시 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교체 좋은 거 좋다. 근데 처음에 좀 잘 짜오면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 처음에 쩌리 놓고 왜 후반에 용병술 있는 척하냐. 용삼아. 이게 마레스카랑 좀 반대죠. 네. 마레스카는 A가 좋고 B가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이 아저씨는 처음에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교체로 뭔가 그림을. 근데 본인의 인터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체 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민한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항상 그 경기 중에 이 감각이 바짝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첼시 뭐 이번 경기 울버햄튼 최하위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한번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첼시 왼쪽 윙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르나초가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 거의 커리어 로우라고 해야 되나? 다 안 됐어요. 네, 뭐 너무 안 좋았죠. 서로 패스 합도 안 맞고. 그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건 사실 수비 복귀예요. 그러니까 뛰다가 자꾸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하토가 뭐 2명을 막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그리고 완비사카를 가르나초가 계속해서 놓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공 잡았을 때 놓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컨디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뛰는 건 저는 결국 의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그 뛰다 보니까 네투의 역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투는 진짜 커버 잘하고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장점이죠.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울버햄튼 상대로 게임을 한다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울버햄튼이 오른쪽이 되게 발 빠른 선수가 있어요. 네. 호드리구 고메스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왼쪽 윙어의 수비 커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투의 출전 여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센터백은 첼시가 항상 고민거리죠.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이적 시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뭐 마마두 사르 임대 복귀 정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첼시가 그 선수를 잘 쓸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찰로바 포파나 조합이 또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뭐 바디아실은 몸 푸는 모습 나오면 몸 풀지 말라고 막 맞아.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찰로바 포파나 조합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 센터백에서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강등권 팀 상대로는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앙 페드로. 사실 뭐 우리가 이번에 스트라이커 영입생 얘기하면 뭐 세슈코냐, 에키티케냐, 요케레스냐 뭐 이런 식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앙 페드로도 이적생이긴 해요. 네, 이적생이긴 하죠. 이게 리그 내 이적이라서 얘기가 좀 덜 되는 것뿐이지. 네네네. 근데 주앙 페드로가
확실히 경기력 봤을 때는 해주는 게 정말 네. 많다. 그리고 최근 첼시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저는 페드로 뽑고 네. 싶어요. 그 정도로 경기 감각 되게 살아있고 몸이 그 엄청 피지컬적으로 강력한 몸은 아닌데 몸치고는 공중불싸움 잘 따내. 진짜 잘하더라고요. 호리호리한데 예. 잘해요. 자리 잘 잡고 그 특유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주앙 페드루의 공중볼 싸움. 그러니까 꼭 낮은 빌드업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첼시에게 되게 힘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울버햄튼 지난 경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 결정력 문제가 좀 심해요. 빅찬스가 4번 있었고요. XG 1.38인데 뭐 요런 거가 1.38이면 뭐 한 골보다 조금 많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실제 경기 장면을 보셨을 때는 정말 큰 찬스들을 많이 놓쳤어요. 네. 특히 그 톨루, 아, 네, 그 선수가 많이 놓쳤는데 제가 그 쿠팡 플레이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는데 댓글도 많이 봐요. 이제 거기 웃긴 게 저 드록바 닮은 놈이 많이 놓치네 뭐 이렇게 약간 올드 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 인상 깊은데 어쨌든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울버햄튼이 백스리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호드리고 고메스가 또 발 빠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첼시 왼쪽 라인 좀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첼시가 울버햄튼 상대로 확실히 강하긴 합니다. 2010년 이후로 필터를 걸어봤을 때는 12대 6으로 첼시가 앞서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졌을 때 9대 6으로 또 첼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뉴로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몰리뉴로 가면 5대 3으로 울버햄튼이 앞서고 있어요. 원정 게임 갔을 때는 조금 그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최근 전적만 제가 또 한번 다시 봤는데 울버햄튼 상대로 4연승 중이에요. 4연승. 네, 그래서 최근 전적은 사실 첼시가 괜찮다. 네. 그리고 리그컵에서 로세니어가 3-5-2 내지는 뭐 3-4-3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예. 옛날에 만주키치를 약간 와이드 타겟맨 그런 식으로 썼던 것처럼 델랍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떤 플랜 A를 가지고 나올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하토를 로세니어가 잘 적응시키고 그런 것 있거든요. 같아요. 하토가 제가 기억나는 경기로는 이제 챔스 카라박 원정 갔을 때 축구 선수 맞아? 싶을 정도로 적응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실점에 다관여에 했었던 2대2 네네네. 무승부가 기억나요. 맞아요. 완전 못했지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여기 로세니어 감독이 오고 나서는 그래도 하토가 괜찮아지면서 이 하토의 활용과 더불어 선발 포메이션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체크해 보죠. 네, 주목할 선수 저는 이스테방 이스테방. 뽑았습니다. 이스테방 저는 팰리스전이 아무래도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솔로 드리블에서 득점했던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약팀 깰 때 특유의 드리블 능력, 역습에서의 퍼포먼스가 되게 기대되고 리그컵에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배려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울버햄튼전 나온다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울버햄튼 저는 톨루 뽑았습니다. 아까 있던 톨루. 네, 톨루 드록바 같은 비주얼, 제공권 부유. 그리고 제가 이거 찍리뷰 준비하면서 톨루 좀 스탯 좀 찾아봤는데 경합이 말도 안 되더라고요. 되게 좋네. 네, 지상 공중 모두 상위 10% 이내라서 네, 스트라이커 치고 경합은 또 깡패다. 그래서 주앙 페드루와 이 톨루의 경합 싸움 보시는 것도 또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빅6들 간의 경기가 2경기나 있어가지고 매치 자체는 우리가 보는 경기가 좀 적어요. 리버풀, 맨시티, 안필드입니다. 네. 리버풀 뉴캐슬 잡으면서 분위기 전환했고요. 했죠. 확실히 했죠. 그러니까 리버풀은 분위기 전환했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흐름이 아니어져. 유지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번 시즌에. 근데 모처럼 만에 리그 대승이었고 안필드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 저는 리버풀이 이제 후반에 골 넣고 나서 그 코나테 골 넣고 나서 좀 완전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긴 했잖아요. 뭐 코나테 개인사도 있겠지만
다득점 이후에 득점 들어가고 나서 그냥 선수들이 화이팅하는 그런 그쵸, 거. 그 정도의 이걸 느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본 네.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기쁨을. 그래서 리버풀이 확실히 그 에키티케도 그렇고 되게 뜨겁게 이겼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티는 토트넘과 무승부하면서 승점 6점 차. 뭐 시티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눈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자가 막 펩을 약간 긁는 듯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6점 차인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펩이 뭐 지금 리그 꽤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라는 거야? 네,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사실 시티가 할 수 있는 건 승점 벌어지더라도 눈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맞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리버풀 경기도 하나하나 해나가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리그컵은 어쨌든 뉴캐슬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리버풀의 어떤 불안함보다 맨시티의 그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오는 맨시티 팬들의 걱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시티 팬분들도 그 뉴캐슬전 끝나고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경계를 좀 하자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라는 건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힘 없으면은 아무것도 뭐, 못하죠. 네, 아무것도 못 뛰질 하니까. 못하는데. 네, 그래서 리그컵 4강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체력적인 안배가 있긴 했지만 거기도 주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이드백들 그 마테우스 누네스나 오라일리 이런 선수들도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일주일에 한 게임에도 힘든 건데 뭐 두 게임 하다가 한 번 쉬었다고 이게 회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더 최악을 면했다 네.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티가 어쨌든 에너지적인 부분 60분 이후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것과 엮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리버풀이 되게 카운터가 좋았어요. 잘하죠. 그리고 에키티케가 요즘 폼이 진짜 엄청 좋기 때문에 60분 이후에 리버풀의 카운터를 감당해낼 수 있는가. 초반에 점수차를 좀 벌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시티가 토트넘전도 초반에 2대0으로 벌려놓고 후반 간 거거든요. 근데 두 골을 따라잡힌 거니까. 네, 그리고 2대0이면 안 벌려놨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점수예요. 그렇죠. 물론 2대0이 제일 위험한 스코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전반 2대0으로 끝난 거면 이거는 승기를 많이 잡았다 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가져갔는데도 이게 한 골 먹고 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티가 60분 이후에 좀 대처가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 사실 1차전은 시티가 되게 완승했잖아요. 그때 도쿠 발롱도르 퍼포먼스 장난 아니었죠. 정도였죠. 한 경기 아마 발롱도르. 이 에티하드 리버풀전은 이번 시즌 맨시티 최고의 경기라고 봐도 될 거예요. 네, 거의 압도하는 네, 압도적인. 경기였는데 지금은 사실 도쿠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리버풀이 내려앉은 상황일 때는 그런 것들을 시티가 깨는 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코 곤잘레스가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래도 시티한테 힘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리그컵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뭐 니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로드리와 투볼란치로 설지 아니면 로드리와 시간 분배를 해줄지 네.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로드리가 공 차는 건 비슷한데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요. 다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아직. 예. 저는 이게 좀 조축에 비유하면 웃기긴 한데 조기 축구에 가시면 이제 형님들이 네. 제쳐진 다음에 이제 파울을 좀 하실 때가 손으로 있거든요. 땡기죠. 네, 그러고 이제 미안해 못 따라가겠어 그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재들이 이제 발이 안 움직여. 네. 일단 잡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로드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체력적인 부분들이 있고 경고가 좀 많아졌어요. 이번에 리그컵도 나와서 거의 바로 경고 네.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데글림트전도 경고 2번 연속으로 받았고 그쵸. 토트넘전도 사실 위험했어요. 그래서 로드리가 이 몸으로 못 따라가는 걸 자꾸 손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요새 좀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를 어떻게 써먹어 주는지가 또 시티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은 지금 라이트백 없는 상태로 계속 그쵸. 하고 있죠. 그래서 소보 가야지 뭐. 네 소보 잘하잖아 거기서 또. 진짜 소보 잘해요. 되게 잘해. 이게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소보 우풀백이 저는 제일 낫다고 느껴지거든요. 어. 리버풀 우풀백 중에서 네. 수비는 일단 제일 잘하는 느낌이 들어서 소보슬라이 또 이번에 뉴캐슬전에서도 활약 정말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보슬라이 우풀백이 또 시티 상대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 다음에 코나테 폼 상승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코나테는 그냥 뭐 제가 항상 코나테를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뉴캐슬전 코나테는 이번 시즌 코나테 최고의 경기가 아닐까. 제일 좋았다. 네, 싶을 정도로 본인의 어떤 좋았을 때의 장점, 커버 능력 이런 부분들. 그동안은 반다이크 7, 코나테 3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게임은 한 5대5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그 느낌 그런 것들이 또 시티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저는 시티의 레프트백 선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리의 공격력 물론 좋은 선수지만 사실 강팀전에서는 수비 커버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는 약간 울버햄튼 때부터 이게 뭐 감독의 지시라기보단 본인의 습성인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수를 커버해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리가 토트넘전을 보니까 오프사이드 트랩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선발 나온다면 오랄리 선발이 나을 것 같아요. 오라이가 낫다. 네, 오랄리가 수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아가지고 누리보다는 오랄리 선발을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레프트백 선발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중원 구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라인더러스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속된 말로 양악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좀 떨어지는 팀들한테 본인의 공격력이 확 나오죠. 네, 그리고 저는 라인더러스 사실 조금 더 성장하려면 안 되는 게임도 머리끄댕이 잡고 그치. 올라오는 그런 빈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캐리가 돼야죠. 근데 라인더러스는 잘 되는 게임에서는 와 돋보이고. 이게 되는데 그 안 되는 게임을 꺾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고 포드는요 리그컵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왔는데 시티가 다득점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포드의 폼이 다시 다 올라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한 초중반 거치면서 뭐 지난 시즌만큼 안 좋지는 않지만 영 다시 좀 돋보이지 않아요. 저는 포든한테 그 매 경기 나갈 때 미션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슈팅 무조건 3번은 하고 와.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고무줄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저는 포든이 요 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선수는 슈팅으로 좀 먹고 사는 게 그치. 있었기 때문에. 워낙 좋으니까 왼발이. 네, 근데 요즘은 좀 자신감 떨어져서 그런지 슈팅도 좀 많이 줄어든 네. 모습이 있어서 이 포든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고 라인더러스도 살짝 애매하고 그래서 셰르키가 그래도 리그컵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셰르키 나오면 셰르키, 베실바 사실 중원 조합은 저는 이번에는 약간 그 레인더스 코치가 말한 대로 좀 경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공격력도 잃지 않게 구성할까?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리버풀은 이 두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에비 듀오 어감이 좀 그런데 리그 듀오로 합작골 1위래요. 6골. 그래서 이 분데스 서로가 서로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리버풀이 지금 5경기 16골 득점 중이에요. 그래서 득점력은 뭐 폭발적이다. 그래서 수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비르츠 영상을 하나 만들면서 비르츠 터치만 좀 한번 모아서 봤어요. 근데 비르츠가 확실히 안 좋았을 때보다 달라진 게 터치가 진짜 쫀득해졌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원래 터치가 돌아온 거죠. 네. 원래 터치 좋았던 선수니까. 네. 그게 어려운 터치도 그냥 잡아놓다 네. 보니까 그 다음 플레이가 쉬워져요. 그래서 첫 터치가 되게 많이 올라왔고 그런 거 덕분에 에키티케랑도 좀 잘 맞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 전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7대 11로 일단은 리버풀이 좀 우위예요. 네. 생각보다 리버풀이 좀 우위고 그다음에 프리미어 리그로만 따졌을 때는 11대 10 좀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 안필드로 갔을 때는 압도적이에요. 리버풀이 9대 1. 그러니까 이게 커. 리그에서 서로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 자기들 홈에서 센 거죠. 그래서 리버풀이 안필드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 쪽에 조금 무게추가 치우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주목할 선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네, 저는 흐라벤베르. 그라벤. 네. 전반기에 그 흐라벤베르가 좀 복귀한 느낌이 있고요. 그 흐라벤베르가 저는 그동안 너무 통나무를 혼자 많이 들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저번 뉴캐슬전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제 몫을 해주니까 특히 저는 코나테가 제 몫을 해주는 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려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뒤에서 안 되면 그라벤이 내려와서 또 볼 뿌려주고 그래야 되니까. 네, 수비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빌드업적인 비중 내지는 또 수비적인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특유의 그 흐흐턴 뭐 있죠. 길게 다리 뻗어서 탈압박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티는 마크 게이입니다. 게이. 네, 게이는 리그컵에는 그 규정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는데 사실 게이가 토트넘전에 시티가 후반전에 무너질 때도 그나마 좀 버텨준 집중력을 가지고 버텨준 느낌이 있어서 사실 후사노프 본인이 그 잘하는 상황에선 잘해요. 그 뒷공간 커버하고 쓸어주는 상황. 근데 좀 내려앉은 상황이나 경험이 필요한 수비 상황에서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리그컵에서도 조금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게히가 좀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니까 디아스가 저는 그 생각보다 빨리 벤치에 돌아왔더라고요. 이번에 몸 풀긴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펩이 리버풀전에 쓸지 요게 좀 중요할 포인트 것 같은데 만약에 디아스랑 또 게히가 나온다면 이 디아스와의 호흡을 맞춰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게히 또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안필드에서 펼쳐지는 상황이라 맨시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는데 이번 라운드가 생각보다 이 승점의 변동이 클 수 있는 뭐 라이벌끼리 매치가 많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 가볼까요? 네. 아, 이번 예측. 맨유 토트넘. 저는 맨유 3대 2승. 저는 이제는 토트넘 징크스를 깰 때가 왔다 싶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찍머가 뭐 맨유로 소고기 먹고 있는데 맨유 한번 믿어볼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한번 맨유 믿어보겠습니다. 3대 2승. 이걸 맨유 승리 일반적인 픽이라고 보여요. 저는 맨유는 좋고 토트넘은 맨시티전 비겼다고 하더라도 영 뭐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러나 역배 가시나요? 2대2 무승부. 토트넘 승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오. 2대2 무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스날과 선더랜드. 네, 저는 아스날 4대 0승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스코어 안 날 것 같아요. 네. 은근 하나 먹으면 무너져서 썬더랜드가 집중력 잃고 아스날이 추가골 넣고 막 하면서 큰 점수 차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싱거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경기는 썬더랜드가 원정에서는 강하지 않아서 3대 0승. 네, 클린시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울버햄튼 첼시. 저는 울버햄튼 첼시 4대 1승. 1대 4. 네. 로세니어는 방법을 그래도 찾고 있다. 네. 리듬을 잡아가고 있다. 강팀 아니면 그래도 잘한다. 뭐 그러니까 강팀이 뭐 사실 아스날이라서 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로세니어 그래도 울버햄튼 잘 잡고 또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이기면 제가 알기로 리그 4연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좋아요. 네. 똑같습니다. 전 이건 1대 4까지는 아니고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0대 2 네. 첼시 승. 무난한 첼시의 승리. 자, 리버풀과 맨시티. 리버풀 맨시티 전 리버풀 2대 0승. 2대 0승. 이게 리버풀이 오히려 저는 잘하는 그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시티가 바짝 내려앉아서 게임하면 리버풀이 좀 고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번 시즌은 그럼 맨시티가 그렇게 한 경기가 없냐라고 하면
한두 경기가 있긴 해요. 아스날전에도 한번 내려앉아 버린 적이 네네네네네네. 있었고. 그러니까 시티가 이 내려앉을 때는 저는 그래도 그 상황이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돼서 내려앉은 그런 빈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놓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리버풀이 그런 건 또 어려워. 맞아요. 그거 깨는 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까지 뭐 리버풀이 슬롯 시기에 안 좋았던 시기에도 맞불 싸움에서는 그래도 다 이겼어요. 뭐 마르세유전이라든지 뭐 뉴캐슬도 라인 안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맞불 싸움을 시티가 건다 하면 리버풀이 저는 이길 것 같아서 그래도 시티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번 경기. 그죠? 그래서 완전 올라올 엉덩이 거다.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의 승리 봤습니다. 자, 이건 염원을 담아서 1대1 무승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리버풀이 정배 같아요. 근데 팸 라인더스 코치가 이거 어쨌든 리버풀에 몸담았던 사람 아닙니까? 머리를 조금 굴려보지 않을까. 그래서 1대1 무승부를 한번 걸어봅니다. 포인트 있게 준비. 네. 네. 그럼 이제 달라진 거는 우리가 딱 그 두 경기입니다. 네. 멘토 그다음에 리버풀 맨시티. 와. 예. 근데 여기 지금 정배거든. 네. 정배를 가져왔어요. 네. 이때 역배가 좀 나와줘야 내가 또 일발 역전으로 때리는데. 네. 오늘 5대 남았죠? 남았잖아요. 네. 그거에 2대 더 걸어서 7대. 요거. 업어가나요? 네. 제가 5대 또 때리기가 좀 애매해서. 네. 뭐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케이. 너무 많이 때리니까. 오케이. 그림이. 그래서 그러면 5대 남은 자녀에다가 업어갑니다. 네, 2대 더해서 2개 해서 7대 게임. 오케이. 합시다. 갑니다. 이번 라운드 재밌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다음 주에 7대 빵 네. 갑니다. 재밌겠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